반갑습니다. 충북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오늘 9번째 시간으로 부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평동이라는 지명은 부민동과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민동은 서구에 속하지만 보수는 하구 일대가 이제 과거에는 그 갈대밭과 풀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새띠라고 불렀답니다. 새띠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새는 풀을 뜻하고 띠는 어떤 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선 일대 새띠를 불렀던 곳이 근대 개항 이후로 현재의 초량 지역을 신초량, 그리고 과거 초량 지역을 구초량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 이제 근대 개항까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이 인구가 늘게 되면서 시가지 영역을 이제 그 구획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평동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근데 여기서 부평동은 뭐냐? 부는 과거 이 부산, 그러니까 부자 부자의 매산자를 쓸 때의 이 부자와, 그리고 평은 터를 뜻하는, 그래서 이 새띠의 띠와 같은 이제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부평정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평동은 우리나라의 정기적으로 여는 상설시장이 첫 출발한 곳이자 또한 이제 공설시장이 첫 출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장은 이제 5일장 형태, 7일장 아니면 10일장 이렇게 이제 열렸던 형태였는데, 근대개항 후에 이제 광복동 일대에 이 일본인 정관 거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많이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본 정관 거류 지역에는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질 않았었어요. 이 의시장도 뭐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열릴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정관 거류 지역의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수확한 농작물 아니면 이제 수산물들을 이제 매매하면서 그것을 이제 사는 거죠. 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보수동 쪽 아니면은 그 대신동 그리고 이제 남부민동 쪽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아침마다 이 새벽장을 벌린 거예요. 그것은 조선 시대의 이 외관에서 있었던 조시와 또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즉 어디에 열렸느냐? 지금의 보수 사거리 일대, 그러니까 대청로 보수 사거리에서 부민동 쪽 방향과 그리고 이쪽 그 대청동 쪽 방향 쪽으로 이 길에 이제 난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 폭이 그다지 넓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겨우 1차선보다 약간 넓은 정도, 그런 정도 도로였던 거죠. 여기서 열렸던 장을 이제 보수 사거리 주변에서 장이 열렸다. 그래서 아마 사거리 시장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활발화되면서 일본인이 투자를 해서 1910년에 정기시장, 즉 매일처럼 장을 여는 시장으로, 과거 5일장에서 정기시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1914년에 부산부가 개편이 되면서 부영 공설시장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 상설시장이자 그리고 이제 공설시장으로 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이 부평시장 일대는 사실상 많은 밀수품들 그리고 이제 군수품들이 이제 성행하던 이런 장소였습니다. 앞 시간에 국제시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시장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시장이었지만 국제시장 건너편인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제시대부터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다 보니까 이곳에서 장사에 눈을 뜨신 분들이 이 해방 이후에 이 굉장히 혼란기였죠. 정부도 뭐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됐으니까 이 시기에 이제 소위 그 일본 쪽에서 뭐 물건을 밀수를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미군정 시기에 미군들로부터 공급을 받은 이 군수품들 내지는 아니면 좀 선진화된 이런 상품들이 이 부평시장을 통해서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는 국제시장과 맞물려서 이 일대가 굉장히 크게 융성이 되는데, 미군 부대에서 많이 나오는 C레이션, 레이션이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C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간식류들이죠. 이것이 깡통이던 것이 이 시장에 몰려들면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부평 깡통시장으로 명칭이 된 것이 과거의 역사를 어떤 담은 그런 명칭으로 됐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서부터 이제 5.16 군사혁명 전까지 이 부평시장과 국시장일 때는 그야말로 밀수품들이 뭐 성행하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군들의 단속도 있었고 뭐 정부 기관의 단속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5.16 이후에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밀수품이 한때 자리를 감추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밀수품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물건을 밖에 진열을 하지 못하고, 진열된 것은 합법적인 상품이지만 뒤로 창고에 감춰둔 것은 뭐 밀수품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유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물품들을 감춰놓고 있다 보니까 손님이 찾기만 하면 물건을 내다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기를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거리면은 뭐든지 원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도깨비 시장이라는 별명도 받게 됐죠. 1907년 7월에 문을 연 공연을 겸한 영화관이었던 부산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찰인 본파 본원사 부산별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대각사 자리가 일제 시기에 동본원사 부산별원이었다면은 부평동에 지금 한마음치과가 있는 일대는 서본원사 부산별원이라고 꽤 큰 사찰이 이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 부평동의 개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평동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역사가 부평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시장의 형성과 그 부평시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간에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거래 과정 혹은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말로 이제 저자, 저재 혹은 저자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자의 뜻은 한자로 말하면 시장의 시자와 그리고 이제 점포라고 표현할 때 점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시점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두선창이라는 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게라는 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점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점포를 말하고 이제 부는 배가 닿는 부둣가에 있는 이런 시장을 말하고 전은 시장 가운데 있는 빈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방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라고 해서 예터라는 뜻의 한자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뜻으로 허시 뭐 이렇게 불리죠. 이제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장이 열릴 때만 이곳에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평소에는 비어 있던 곳이다 해서 예터라는 뜻의 허자에 허시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역시도 뭐 장시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는 이제 보면은 주로 시 혹은 시사, 장시 아니면 이제 향시 등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는 말은 근대 개항이 됐던 1876년 이후로 사용되었던 단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시장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할도 다양하고 시대별 차이도 있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품의 거래라는 어떤 경제적 기능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흥정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뭐 이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품 거래 말고도 그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 등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뭐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게 활발하기 전에는 장에 갔다 와서 야야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다든지 이 장터에서 주로 뭐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매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도 대중들에게 펼치는 뭐 이런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이제 그 지역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도 같이 묻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좁히고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장사하는 매매 거래의 어떤 기능 말고도 이제 사회 정보의 교류라든지 사교와 유흥 놀이 문화도 선보이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장이 새로 형성되거나 옮길 때에 이 사실 인근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난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편 장이 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씨름이나 줄다리기, 윤날리기, 뭐 장터 옆에 한쪽에서는 따로 또 이런 것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당패 놀이들도 시장 한켠에서 공연을 펼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졌던 것이 과거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과거에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개설 주기에 따라서 이제 상설시장, 정기시장, 부정기시장, 계절시장 이렇게 열렸던 게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매일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기시장은 날짜가 특별히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 조기가 많이 났을 때 조기만 특별히 열린다든지 조기가 사철 내내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해안 어촌과 같은 데서 이렇게 열리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상품들이 생산되던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 이런 부정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시장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5일장, 10일장, 7일장 이렇게 부르는 이제 날짜 주기를 맞춰 놓고 그래서 옛날 장을 28장이니 37장이니 46장이니 이래서 닷새 간격으로 열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시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장철에
김장시장만 따로 열린다. 그때는 뭐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마늘, 각종 배추, 무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 이런 경우는 계절시장이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그 개설 주기에 따라서 상설, 정기, 부정기, 계절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소비재 시장이냐, 생산재 시장이냐, 아니면 자본 시장이냐, 노동력 시장이냐 뭐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력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력을 구하는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새벽에 특정 공간에 모이면은 이 일감을 구하는 사람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거래하는 이런 인력 시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동력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사고 파는 물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함께 갖는 구체적인 물건을 말하지만 교환 가치만을 가진 증권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과 같은 추상적인 노동력도 시장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의류 시장이냐, 수산 시장이냐, 아니면은 청과 시장이냐, 양곡 시장이냐, 약재 시장이냐, 꽃시장, 완구 시장, 축산물 시장, 중고차 시장, 전자제품 시장, 뭐 가구 시장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설자에 따라서 개설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설 시장 이러면 이제 관에서 주로 여는 게 되고 개인이 만들면 이제 사설 시장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조선시대 시전과 일제시대의 공설 시장은 일단은 뭐 공설 시장 공공단체 아니면 지자체에서 뭐 시장을 열었기 때문이고 사설 시장은 대부분 보면 일반 시장,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게 이제 사설 시장으로 해당되겠죠. 그리고 거래 단계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는 게 있죠. 도매 시장이냐, 소매 시장이냐. 도매 시장은 상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 소비자보다는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매 시장은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소매 활동하는 시장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장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보면은 소매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시겠죠. 자, 우리나라 최초 상설 공설 시장이 이 부평 시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열리던 상설 시장 출발이 이곳이었다. 이제 과거에는 이 5일장, 7일장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거리 시장이라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 지점 사이에서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그렇지만 기록들을 보면 아마 여기는 5일장 형태보다는 매일같이 아침에 잠깐 열렸다 이런 시장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인이 나서서 이것을 공식적인 어떤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니까 과거처럼 장바닥에 앉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라는 어떤 공간을 지어서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오히려 잘 되겠다고 본 거죠. 그리고 매일 장을 열는 이런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 6월 달에 일본인이 만든 소매시장인 일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인이 같이 뭐 경영을 한다 뭐 이랬던 거죠. 왜? 물건의 생산 주체가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야채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그렇게 했다가 이 시장이 공설시장 기능을 갖춘 것은 1915년 9월 그러니까 1914년에 부산부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듬해 9월에 부산부에서 이 시장을 사들여서 설비를 확충해 가지고 부평정 공설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한 공동시장이었다가 부평정 공설시장이 된 것이 1915년 9월 이후다. 그래서 부평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이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거리 시장에서 일한 공동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여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풍문처럼 그런 그게 있었겠구나 시장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열렸겠나 이런만 생각했는데 마침 다행히 2달 전에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카메라 든 헝가리 의사 보조키 대조라 1908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열었어요. 즉 이 해에 우리나라에 왔던 헝가리 의사 보조키 대조가 부산을 다니면서 당시 이 부산의 일상들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 사람이 담은 장소들을 보면은 지금 완울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구청 아래에 있었던 남빈해수욕장 그리고 사거리 시장 그리고 영성고개 뭐 이렇게 쭉 사진들이 이제 대별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촬영한 사진에 사거리 시장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당시 정확한 명칭은 모르고 아침 시장이라고 모닝 마켓 이렇게 이제 부제가 붙은 것인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1908년이니까 부평정 시장이 즉 일한 공동시장이 생기기 전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거리 시장의 실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평시장에 관한 것을 보면은 다른 시장들은 5일장인데 여기는 매일처럼 열리는 데다가 시중보다도 가격이 한 1-20% 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물론 이제 시민들에게도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특히 뭐 정강고리에 사는 일본인들은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고 조선 사람들은 여기에 물건을 가져와서 팔기 위해서였겠죠.
공설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점포 안에 무려 492개의 점포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시장 내에 이렇게 소매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용권은 인근 70리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70리 같으면 거의 밀양, 양산, 등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 수가 약 한 2만 3천 명 가까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 내 공설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컸지만 상권 대부분이 일본인이 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10년에 문을 열었던 이란 공동시장 그 자리는 현재 보수 사거리에서 부평동으로 내려오는 왼편에 보면은 부평 맨션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 자리가 초기에 이란 공동시장, 나중에 부평정 공설시장의 상가 건물이 있던 장소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부평정 시장이 이제 해방 후에는 부평시장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 시장 속은 이제 서부산 청과시장이 자리하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속칭 이제 깡통골목이라 불렀어요. 왜? 해방 후에 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깡통식품으로 된 물품들을 여기서 주로 많이 취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밀수품이 성행하면서도 이 밀수품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많이 또 흘러 들어오고 뭐 외제품을 한번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익숙해졌다 이렇게 보겠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5.16 이후에 이제 단속으로 인해서 한동안 뜸했다가 지금도 이 일대는 외제품 시장으로만 뭐 지금은 모든 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숨기고 뭐 할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뭐 외제 시장으로 이제 취급하는 시장으로 이제 변모가 되어서 오늘도 소위 없다는 것이 없는 앞에 말씀드렸던 도깨비 시장으로서의 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여러분 코끼리 밥통 사건 아십니까? 일본 코끼리 밥통의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보온 밥통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보온 밥통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밥을 만드는 전기밥솥 그리고 이제 보온 밥통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게 코끼리 밥솥이 아주 유명을 했습니다. 상용품이 어떤 필수품이었다 그러죠. 이 시절에 부평시장에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참 선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피난 시절에 철도 주변에 소위 보급철도 군수품을 이제 뭐 싹쓸이해서 가져오는 소위 얌생이꾼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대마도 이자라항을 통해서 야간에 밀수품을 가져오는 뭐 이런 특공대 밀수꾼들도 보면은 깡통시장에 전해오는 전설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빼고는 구하지 못하는 외제 물건이 없다는 농담이 들 정도로까지 부평시장이 한때 외제품 시장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아무튼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군수품들, 보급품들이 여기서 넘쳐나면서 나온 말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까지 부평시장이 유명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평시장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시장들이 상가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전통시장 살리기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평시장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2월에 공식 명칭을 부평 깡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면서 2008년 8월에 1차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이어서 2013년에 3차 아케이드 공사까지 이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는 부평 깡통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모험에 찬 이런 시도였는데 이 2013년에 시작된 부평 깡통 야시장이 지금은 부평동의 명물시장으로 되어 있죠. 현재 부평시장은 약 1,400개 점포의 야채를 비롯해서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그래서 뭐 1,000원짜리에서부터 뭐 100만 원짜리까지 그리고 가정생활 필수품에서 첨단 가전제품까지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깡통시장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6시 반, 7시 되면 문을 닫지만 부평시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활기를 띈다 할 정도로까지 야시장의 명성과 함께 부평시장의 옛 명성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소개드렸던 대로 이제 부평동은 거의 1905년까지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군데군데 논밭들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뭐 이곳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처럼 짓던 이런 시기가 좀 있었죠. 근데 1902년부터 부평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곳 일대로 이 진출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맨 먼저 1902년 지금 부평동 일가 13, 14 번지 일대 지금 한마음 직과라고 있습니다. 그 블록 일대에 그 일본인 사찰 본파본원사 부산별원이
자리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 사찰은 1902년 6월 달에 국제시장이 자리한 신창동 사가 55번지에 부지 407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1906년 1월에 본파 본원사 부산별원으로 개원한 일본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인 1910년대 중반에 부평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평동 1가 13, 14번지 일대로 옮겨갑니다. 이 사찰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평동 역사 가운데 조금 부끄러운 역사가 보면은 최초의 공창이었던 안락정이라는 그 소위 유흥주점이 생겨난 겁니다. 1880년대에 100여 명의 일본의 예창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기와 창기죠. 예기는 예를 들어서 노래와 춤, 무용으로 손님을 즐겁게 한다면은 창기는 그야말로 성매매를 하는 접대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최초의 공창이 1902년 부평동의 우에노라는 사람이 만든 안락정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 우에노는 당시 이제 부산진과 초량의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해서 행상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연대는 확실히 안 밝혀졌지만 이 사람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유녀 10몇 명을 데리고 이제 부산으로 왔다 그래요. 그렇게 연락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락정이라는 매춘을 겸한 특별 요리점을 열었다. 영업이 얼마나 잘 되었던지 밥을 제때 먹을 시간이 없어서 주먹밥으로 연명하는 날이 더 많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1루라든지 남북루 그리고 난수루 등의 간판을 건 이런 유흥주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때 이제 부평동은 좌수도원 유곽 특별구역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02년에 무려 7군데의 유곽이 나타난 것이 보이는데 1923년경 국세장과 부평동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일반 가옥과 달리 조금 이 부평동 지역에 조금 규모가 있는 집들이 보이는데 이런 집들이 대부분 이 당시 이제 특별 요리점 이렇게 불렸던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던 것이 1905년에는 17군데나 늘어났다 하니까 창기도 230명 가까이 되었다 하니까 이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사창가가 번창하고 몇천 년 수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성병 감염 문제가 생기니까 1902년에 오늘날 부평동 상가에 개설된 이제 특별 예기 진료소라고 해서 성병 검진 진료소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병검진 진료소는 유곽업주들의 모임인 특별요리점 조합에서 개설해가지고 자체 운영되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 주재 일본 거류민단체에서 인수해서 오늘날 광복동에 진료소 건물을 새로 짓고 건강진료소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기에 부평동 지역에 이렇게 특별구역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1902년경 되면은 당시 부산부에서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이런 어떤 특별 요리점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외곽으로 보내기 위한 국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 족발 골목에서 조금 지나간 옛 그 부평 파출소에 있던 자리 일대에다가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점차 1902년 이후로 시가지 확장이 되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1907년경쯤 되면은 부평동 지역도 도로구역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가지 정비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여기도 민가와 밀접한 지역이다. 이래서 1907년경에 이 특별 그 요리점들을 한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완울동이라 불리우는 충무동 지역에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1910년까지 이런 이 특별 요리점들을 다 옮기기로 계획을 했으나 그것이 바로 되지는 못하고 1912년에 돼서 완전히 옮겨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03년에 발행된 부산항 시가도를 보면은 오늘날 이제 부평동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이 공간이 구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부평동 2가 18번지 부평 깡통시장의 부평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현재 언양불고기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곳에 1907년 7월에 부산좌라는 극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부산좌는 근대개항 1년 전인 1875년에 부산으로 건너와서 부산 거류민 1세대 실업가였던 오이케 다다스케 대지충조라는 사람과 그리고 야마모토 주니치 그리고 나카무라 토마자츠라 그리고 고지마 진기치 이런 네 사람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신축 건립을 합니다. 왜? 지금 기록에 의하면 거의 1900년경에 행자와 송정자가 극장으로서 부산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극장들의 영업이 너무도 잘 되고 있고 1905년을 넘어서면서 1905년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제는 조선의 마음대로 진출해도 되겠다라고 안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거 부산으로 또 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타지에 온 일본인들이 객지의 향수를 달래는 데는 이 극장만한 게 없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양씨는 뭐 영화가 상영되던 극장이 아니라 가부키자라고 불리는 일본 전통 무용을 변형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영이 되었던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이런 산업이 뜨겠다 싶어서 4명이 모여서 부산자 극장을 이제 설치합니다. 근데 1907년 4월 이제 부산 연극 한명회사를 창립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기존 극장인 행자나 송정자 그리고 부기자에 이어서 새롭게 부산을 이끌어갈 극장 하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7월 15일, 그러니까 1907년 7월 15일에 개관을 했다 그래요. 자,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부산좌를 부평동 지역에 열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미 이때는 조선인들이 5일장으로 펼치던 사거리 시장이 이미 있은 데다가 게다가 족발구역 골목 일대 특별구역으로 인해서 매춘업자들 집단 영업장소가 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구역은 또 녹정으로 10년까지 이전하기로 이런 계획도 또 세워져 있고, 게다가 1906년부터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은 보면은 그 부평동과 토성동 지역의 시가지 확장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광복로 시티스팟에서 부평동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골목길로 좁게 갔던 길이었는데 아마 볼 때 1908년에서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대청로도 이 시기에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가지 정비 계획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외곽지지만 뭐 사실은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정관거리지로 있는 용두산 일원에서는 걸어서는 10분도 채 안 걸리는 이런 공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부산좌가 앞으로 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 도시 계획을 뭐 이미 아마 선점을 했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이미 그과 관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부산좌 건축을 맡은 일본인 건축가는 일본 오사카까지 가서 오사카의 이 주요 극장들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영업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부산좌를 설립한 설립자들과 상의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 전통 형식과 그리고 서양 방식의 건물로서 전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3층 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공연을 경험한 영화관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뭐 극장 오른쪽에는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다방을 만들고 왼쪽에는 목책을 둘러서서 넓은 또 정원도 마련하고, 어떤 면에서 뭐 규모가 조선과 만주 내에서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극장을 열었다 그럽니다. 무대 정면에는 99석 그리고 좌우측에 각각 225석으로 총 입장 가능한 객석이 1540석으로 규모가 매우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대는 뭐 지름이 6칸이나 되었고, 무대와 관람석이 극장 내부를 양분해서 어떤 무대 장치를 사용해도 지장 없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연극 공연장으로서는 최대 장점이 있는 회전 무대도 설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그 연극 공연 그리고 각종 어떤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부산 최대의 문화공간으로서 1907년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서 뭐 친목회장으로도 했고 투견장도 여기서 열었고, 그리고 강연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회 그러니까 차 모임을 하는 이런 장소로도 쓰이고 하면서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부산좌가 1907년에 이 부평시장 한 중간에 설립이 됩니다. 뭐 7년에 문을 열었는데 10년에 부평 이란 공동시장이 열렸으니까 이때 이후로는 뭐 이 극장이 얼마나 붐볐을런지는 가히 상상이 되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920년대 되면은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이후 일본이 소위 문화통치라는 시대를 열었을 때에 조선인들의 연극 무대가 이 부산좌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21년 10월 27일 날 부산좌에서 윤교중 이기세가 연출한 운명과 희망의 눈물이라는 연극이 여기서도 뭐 상영이 되었다 하니까 어떤 면에서 부산좌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그 일제시기 초반의 그 대표적인 문화공간의 하나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3년 3월 22일 화재로 소실됩니다. 뭐 어떤 기록은 3월 23일로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지붕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불과 30분 만에 건물이 솟아되었다. 뭐 목조 건물이 주다 보니까 아마 빨리 탔던 것 같아요. 이웃한 건물 16동까지도 솟아하고
뭐 8동은 뭐 반소시켰다. 화재가 좀 컸죠. 어쨌든 화재로 소실된 부산전의 이후로 폐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자, 중국 역사와 문화 오늘 9번째 부평동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